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영구 기록될 날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법농단의 정점은 바로 이 사람이다. 구속해야겠다는 검찰과 나는 죄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시종 일관 반박,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먼 훗날 아마도 로스쿨 교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국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결과는 곧 나오겠지만 사법농단 사건과 사법부의 신뢰 회복.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직설 함께 하시면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 먼저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서기호 변호사님,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판사는 누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심사하는 동안에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는 자신보다 25년 후배인 검사 출신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때 경호 관련 법률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한 적이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은 인치 장소를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방금 보신 화면은 지난번 첫 출석 때 화면이고 잠시 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나타나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포토라인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변호인을 통해서 포토라인 그냥 통과하겠다, 할 말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정말 그렇게 쑥 들어갈지 뭐 한마디를 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질문은 서기호 변호사님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시고 아시다시피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1호 판사로 피해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검찰의 추가 공소장을 봤더니 서기호 변호사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해 있습니다. 네,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공소장에 이름이 나오게? 추가 공소장에는 이제 재판 청탁했던 그 예. 네 분의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저도 끼어 있습니다만 저는 재판 청탁의 당사자가 아니고 청탁을 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셨죠? 예. 정의당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때 제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그 재소송에 행정처가 개입을 해서 제가 피해자로 돼 있습니다. 피해자로 공소장에 올라가셨군요. 아하. 전혀 성격이 다른데 예.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5명이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뭔 말씀인가 싶어서 헷갈리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서기호 변호사님은 판사 시절에 재임용 탈락을 했는데 그 자체가 부당하다. 판사는 신분이 보장되는데 탈락이 부당하다 해서 취소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에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라는 추가 기소가 돼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로 지금 올라갔다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이제 가보죠. 먼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뭐 구속 여부에 대한 거는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할 텐데 누가 이 영장 실질 심사 할지부터 관심사입니다. 좀 여쭤보죠. 서정욱 변호사님, 명재권 판사죠?
예, 명판사. 그렇습니다. 명판사. 아, 이름이 좋아요. 명판사예요. 명판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알아서. 일단은 이제 그 검사 출신이죠? 중앙지검에 옛날에는 이제 3명이 있다가 예. 2명이 보강돼서 현재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성, 연관성이 없는 분을 고르다 보니까 네. 이분이 걸렸는데 이분은 이제 그 2009년에 원래는 이제 27기입니다. 연수는 이제 27기인데 검사로 있다가 예. 2009년에 이제 판사로 인관이 된 이런 분인데 검사 생활을 10년을 했더군요. 그렇죠. 동부지법까지.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검까지.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양승태 차량 또는 이제 그 우리 박병대나 예. 고영한 사무실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이제 영장을 발부해 줬고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했고 이분이. 그렇죠. 근데 또 얼마 전에 우리 고영한 대법관 예. 구속영장 있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기각을 시켰어요. 또 기각했어요. 따라서 이제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공정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분으로 하면 된 거고 오늘도 이제 저는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좀 사실관계부터 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여쭤봐 드릴게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만 전담하시는 판사가 5명이죠. 예. 5명 중에 이런 영장실질 심사를 할 때 피고인과 뭔가 개인적 인연이 있는 판사는 배제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차 띄고 포 띄고 해봤더니 명재건 판사 딱 1명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명재건 부장판사는 또 검찰 출신이다 보니 이 사건의 주 검사인 3차장하고 또 동기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정말 판사 아무도 없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 그 예. 그런 참고로 식으로 따지면. 박병대 대법관 있잖아요. 네. 이분도 이게 그 오늘 영장 실질심사 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이제 이거 허경호 부장판사인데요. 네. 이분은 또 이제 법원 행정처하고 있는 때문에 이분은 이제 전자로 임의로 돌린 거거든요. 추첨으로. 예, 예. 근데 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김정욱 교수님. 네. 두 분은 이제 그 법조인이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김정욱 교수님이 가장 이제 객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좀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장 판사에 대한 사람이 누구고 영장 판사가 배경이 어떻고 연줄이 어떻고 뭐 인연이 어떻고 이런 거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기는 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따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사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많은 행태들이 드러나면서 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높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높기 때문에 아하, 오해 소지가 네, 법원 스스로도 높아졌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무리 정당하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판결을 하는 곳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뭐 자기들 스스로가 옳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사법권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도 예를 들면 그런 사법권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되면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문제고 실제적으로는요. 예. 영장을 청구를 안 하더라도 문제인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명재건 부장판사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아주 고육지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 실질 심사도 사실상의 하나의 재판이죠. 네, 그렇죠. 스몰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구속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 한 12시간, 13시간 뒤에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영장이 발부돼도 한쪽에서는 난리, 영장이 기각이 돼도 한쪽에서는 난리, 불보도 뻔하죠. 예, 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제가 볼 때 사법부 스스로가 자기 용단을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제가 볼 때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 그런 면에서 그 이민성 부장판사가 그 임종원 전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어떤 보면 점에서 그럴까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 정치적 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 가치다. 네. 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들은 한 건 한 건이 중대한 부족 사유다. 저는 이 정도의 사법부의 자기 반성이 곁들여진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네, 네. 저는 어떤 판단을 하던 계속 꼬리를 물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저는 이번만큼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네트워크나 관행에서 벗어나서 좀 법의 잣대 속에서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구속은 과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논리로 이래야 된다라는 사실관계 위주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서기호 판사님은 피해자 입장으로 지금 추가 공소장에 들어간 마당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2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가능하신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명재권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 담당은 이 조건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판사를 선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행정처와 인적 관계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했던 분보다는 좀 법원 제식구 감싸기 이런 네. 게 조금 덜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덜하다고 보시네요? 아니요. 없다고 보시질 않고 덜하면 좋겠다라고 덜하면 희망사항입니다. 좋겠다. 예. 그러면 반대로 그 허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박병대 전 대법관 재청구된 영장을 지금 심사하게 생겼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만 놓고 보면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강형주.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분의 배석 판사였는데요. 그 강형주라는 분이 그때 임종원의 바로 윗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가 예,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퇴직해서 변호사 활동 중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논의는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뭐 구속 여부가 마무리가 되면 네. 그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하. 하여튼 그런 상황이어서 직접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지금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네네. 간접적으로는 연결돼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뭐 오늘따라 서기호 변호사님도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게 저 말씀을 좀 하시는 게 티가 역력합니다. 그만큼 지금 예민한 상황인데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지금 상황입니다. 중앙지법 현재 상황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 보이시고 포토라인 중심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냥 패스한다라고 지금 예고는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얘기 좀 이어나가 보죠. 오늘 두 명이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좀 나눠서 분리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겠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 객관성, 공정성 담보된 영장실질심사 판사다. 이 명제에는 동의하세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 어쩔 수 없는 게 최선책이다 봅니다. 현 상황에선 5명의 판사 중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예, 것이다. 자, 결과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래도 명색이 대법원장인데 예우 좀 해달라. 영장실질심사하면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 기억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드니까 구치소 말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있게 해달라 했다가 거절당했고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데 있었어요. 예. 양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인치 장소를 판사가 지정을 해요. 인치 장소 말이 예. 어렵습니다만은 어디 가서 대기해 그런 얘기죠. 근데 박 대통령은 검찰에서 대기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구치소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MB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예. 이분은 이제 자택에서 대기했어요. 아예 자택에서. 집에 가서 대기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대부분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마 오늘도 저는 원칙에 따라서 양승태 대법원장도요. 결국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시되지 않을까. 이 원칙대로 갈 거로 이른바 보입니다.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원칙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 대기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 이 부분은 이게 좀 개선의 여지는 있어요. 저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고 영장이 아직 발부도 안 됐는데 예. 서울구치소 가면 입감 절차를 밟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는 이제 몸 수색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 옳고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절차- 어떻게 돼 있냐고요. 법이 그래 돼 있다고 제가 설명하는 게 그럼 법이 서울구치소 가는 서울구치소 가는 게 원칙이고 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제 입감 일반인들의 절차를 경우에는 밟아요. 그 옆에 있는 서초 경찰서 가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오히려 수사 편의를 위해서 경찰서 하는 거고요. 네. 원칙은 이제 구치소에 대기하는 게 맞죠. 법원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는 그래서 이제 시설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대부분이 지금 이게 국정농단 사건들 있잖아요. 예. 전부 이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대통령들은 뭐 예외를 받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왜 집에서 대기했냐면 예. 아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집에 있었으니까 가서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예.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네.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대기하는 형태처럼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고 강제로 끌고 오지 않은 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통령 경호에 대한 예우 이 부분이 적용이 됐죠. 아마 현직 대통령이어서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되긴 했지만 예. 그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김 교수님, 대법원장은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니까 원칙대로 간다, 예외 없다. 이건 잘한 겁니까? 예, 저는 그 원칙적이 맞다고 생각을 그래도 합니다. 사법부의 그 제일 높았던 분이고 명색이 대법원장인데 또 지나치게 좀 뭐 수모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저는 겁니다. 뭐 수모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법 진행하는 앞에 거에 평등해야 대해서 된다? 가장 중요한 윗자리에 있었던 대법원장께서 그걸 스스로 지키는 건 저는 법의 원칙들을 지키는 국민한테 보여준다는 측면에선 예. 오히려 법을 따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대법관, 전 대법관, 고용한 전 대법관 전부 다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나왔죠. 네. 예, 그 이제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면 다시 옷을 갈아입죠. 일단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게 수위를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요. 저는 이제 영장이 아직 발부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 무죄 추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 수용자처럼 입감 절차를 밟는다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예. 옷도 갈아입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몸 수색을 해요. 아니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며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며요. 아니 그 관행을 저는 개선해라고 인권위원회에서 그 관행. 여러 번에게 공고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관행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결사하고 틀리잖아요. 양복을 입은 채로 들어갔다가 대기했다가 발부되면 입감 절차를 그렇습니다. 밟아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게 이제 그 들어가면 무조건 입감 절차 밟는 그렇습니다. 거는 문제 있다. 뭐 예. 격가지긴 합니다만은 뭐 하여튼 그런 의견 서정욱 변호사가 드시는군요. 어찌 됐든 전직 대법원장 예우 없다. 이건 맞는 거죠. 야, 이대로 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들이 없으신 것 같고 포토라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포토라인 그냥 패싱 한 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김종욱 교수님.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무죄 추정의 문제나 본인이 초상권과 관련해서 싫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 전 그걸 굳이 일부러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할 게 있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원하지 하신다면, 않는 한.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무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인 사람에게 포토라인에 서서 무죄 추정 확인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자기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걸 예를 들면 관행적으로 뭐 범적으로 된 건 아니니까요. 관행적으로 거기에 세워서 뭐 국민의 알 권이라는 측면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신구속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문제를 더 원칙적인 것을 중심에 놔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서 변호사님. 제가 유명하고 잘 나갔던 수많은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검찰 가서 교도소 가는 그 자체보다 더 힘들고 더 싫은 게 검찰청 앞에 있는 포토라인 서서 기자들 질문 받고 그 카메라 쇠례 받는 게 더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 보면 검찰 앞에 세워진 저 포토라인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런가 보다 다 보고 왔는데 본인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번 기회에 없애자 이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이니까 예, 예. 알 권리 공인이고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사진을 찍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뭐 포토라인이라는 게 언론에서 그 포토라인으로 이게 선정해가지고 여기에서 할 말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서서 하시라는 취지이지 이게 강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싱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문제 삼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서 변호사님 항상 인권을 주장하시니까 포토라인도 없애자고 주장하세요. 포토라인이요. 예. 처음 생긴 게 제가 알기로 93년에 예. 모 대선 후보를 검찰청에 소환했는데 뭘 대선에 정주영 회장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선 후보 맞잖아요. 이 근데 포토라인 없이 했더니 취지가 이마가 찢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피를 철철 흘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게 원래는 기자들을 피하려고 다친 것 때문에 예. 이게 도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맞아요, 미국에서는요. 맞아요. 예. 원래는 이제 폴리스 라인처럼 오히려 이제 기자들은 이 선 안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이게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런 예. 취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변질이 말씀드리는 돼가지고요. 순간에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자료 화면하고 현재 화면이 혼재돼서 그러는데 요거 지금 상황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먼저 나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쓰는지 안 쓰는지 지금 포토라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죠. 네. 아 그냥 걸어가시네요. 포토라인 역시 쓰지 않고 그냥 패싱했습니다. 예, 그렇죠. 계속하시죠. 저는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피해자의 명예라든지 예. 인권을 침해하는 걸 변질되고 있거든요. 실제 재판 받으러 저 중요한 상황에서 기자 앞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오히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도 판사 사법부를 자극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저는 법원 포토라인은 저 관행은 없어져야 돼요. 아, 저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군요. 예, 예. 그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좀 아까 의문이 들었던 거는 저 패싱 검찰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하는 내용 중에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 받을 때 거기서 말 안 했던 것이 언론에 대고 혐의 인정한다 안 한다를 답변할 수 있을까? 기자로서 영업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번 제 고백은 혐의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저도 수없이 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질문할 게 없어요. 왜? 사안은 이미 다 알려진 거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뭘 답하겠어요? 그냥 사진 찍고 그냥 그러고서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명색이 포토라인이다 보니까 뭐를 묻기는 물어야 되겠는데 물을 게 없어요. 어떨 때는요. 좀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묻는 사람 기자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포토라인에 대한 이 법적 성격과 이 언론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가 좀 되지 않았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얘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검찰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포토라인에다 세우는 경우도 왕왕 있고 전략상 그리고 그거 안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빼서 올리는 거를 마치 큰 선물 주는 것처럼 해서 딜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좀 왜곡되긴 했어요. 그죠? 이게 국민의 알 권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얘기가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본질이 아니니까. 자, 현장에 박병대 전 대법관 지금 들어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자, 본질적인 거 한번 좀 이거 어려운 숙제 좀 한번 좀 제가 내드리죠. 구속해야 되겠다라는 검찰의 주장부터 좀 일목요연하게 좀 쉽게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검찰의 주장은요. 예. 한마디로 이제 그 사법농단의 정점이다. 정점이다. 항상 그 지위가 높을수록 예. 권한이 클수록 비례석의 책임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종원도 이미 구속이 됐고 예. 또 이제 대법관도 영장이 청구한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최고 정점에 있으니 네. 책임도 이게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구속돼야 되는 게 검찰의 핵심 주장이고요. 요 대목에서 질문. 네. 기각이 되긴 했지만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 관계로 영장에 정시가 됐었어요. 그렇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에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죠. 주범으로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상고법원 도입을 해서 재판 거래나 또는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좀 V자 표시 있죠. 예. 이게 최고 지시 아니냐 문건마다 결제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을 위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 오늘 어떻게 방하느냐. 양승태 대법원장은 크게 사무 네 가지가 없다. 네. 사무 전략인데 예. 첫째는 이제 이거 지시한 적이 없다. 지시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예. 세 번째는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아하. 마지막에 범죄가 성립되는 게 없다. 법적으로. 이런 이제 이거 사무 전략으로 방어 이렇게 펼 걸로 보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 그 논리군요. 예. 아하. 서기 변호사님한테 그럼 여쭤볼까요? 반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사무 전략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죄가 없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부덕에 솟치고 내가 뭐 잘못했다면 다 내 책임은 있는데 법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요 논리를 이게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한지 이건 판사의 입장에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의 여부를 떠나서 동의 여부는 뭐 네네. 각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첫 번째는 공모 부분을 부인하는 건데요. 나는 공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아까 지시받은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 두 가지가 죄송합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이 이겼네요. 저 승용차가 아니라 중앙지검 차량을 타고 내렸군요. 자, 아무 소리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조용하게 지나가네요. 어차피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이 좀 달려들어서 포토라인을 섰네요. 오늘 어떤 부분 아하, 같으세요? 그러나 예고한 대로 포토라인에 섰지만 아무런 말 없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예정보다 한 5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군요. 예, 박병대 전 대법관도 그렇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고 예정보다는 좀 빨리 나왔습니다. 예. 기자들의 포토라인은 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예, 무너지지도 않았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하시죠. 나는 죄가 없다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 논리에 대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그 사무 전략 중에 네. 앞에 2개 지시받은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이게 바로 이제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건데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이 알아서 한 것이고 자기는 지시받은 적도 없고 보고한 적이 없으니까 공모관계 끊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 시간 현재까지 구속돼 있는 임종원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지시받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도 묵비권인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네. 지시받은 바 없다가 아니고 다르죠. 지시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하는 것과 이 대목에 대해서는 나는 진술하지 않겠다고는 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임종원 차장은 아예 묵비권 행사한 거기 때문에 답변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실체적 진실은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법적 이 팩트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로는 지시받은 적도 있고 보고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검찰 주장이죠. 검찰은 그렇게 진술했다. 임종원 전 차장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시종일관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 진술 인정할 수 없다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 기존까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병대 전 대법관 등 행정처장을 통해서 예. 임종원 차장에게 이렇게 2단계로 지시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네. 그 외에도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는 김용덕 주심 대법관이었던 그분에게 직접 지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관계가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일본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사무실과 바깥에서 세 번 정도 만난 것도 그 사실관계는 확인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직접 본인이 재판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박병대 대법관을 통해서 지시 보고받은 적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임정원, 박병대 두 사람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약간 끊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먼저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저건 어떤 의미에서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 지시한 적도 없고 나는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라는 말을 부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 검찰이 4개를 지금 내놨는데, 자,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규진 부장판사 수첩에는 김영한 비방록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들을 메모를 해놨습니다. 깨알같이 메모를 해놓은 수첩이다. 근데 거기에 한자로 큰 대자 예. 이렇게 써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법원장이라는 뜻이고요. 대자. 그다음에 처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이게 바로 행정처장. 행정처장. 그러니까 아하. 박병대 행정처장 같은 분의 지시 내용을 적을 때는 처라고 또 써놨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런 내용들을 증거물로 인정을 하면 유죄로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규진의 진술이 또 있는 건데요. 진술이 있고. 지금 현재 한 100여 명의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임종원, 이규진, 이민걸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죠. 예. 그 중에서 나머지 두 사람은 좀 부인하고 있는 편인데 또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규진 부장판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자, 수첩의 대자가 대법원장 표시다. 예, 서 변호사님. 오늘 이게 그 스모킹 거는 제가 보기에 딱 2개입니다. 화면에 4개 놓은데 네. 바로 이제 이거 이규진 판사의 그 수첩 있죠. 수첩. 그래서 이게 여쭤본 왜냐하면 거예요. 예. 안종법
기억나시죠? 예, 안종범 수첩처럼 이제 돼버렸어요. 실록이나 사초처럼 예. 정확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됐으니까 과연 이 부분을 정근흥이 인정할 거냐? 네. 이게 수첩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문건들 보면요. 예. 문건들 보면 이게 V자로 표시한 게 있어요. V자 이렇게 체크 표시로 그렇죠. 돼 있는데 그게 사실상의 결제처럼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김관진 재판이죠. 김관진 있죠. 예. 그분 재판도 이게 크게 다투는데 수백 건의 하루 결제 중에 V자라는 게 꼭 내가 이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봤다는 표시로 V자 아니냐. 예, 이 일상적으로 V자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봤다라는 의미다. 예.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 수첩도요. 예. 물론 이제 대자나 보면 추정은 되지만 예. 수첩이라는 게 받아 적는 사람의 자기 또 이게 의사가 약간은 가미될 수 있잖아요. 예. 녹음기처럼 이게 녹취록처럼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 생각이 중점 어디 두고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수첩 안종범 수첩도 판사마다 정근흥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계속 대법원의 최종 판단 나와봐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도 이규진 부장판사 수첩만 가지고 과연 이게 스모킹건으로 유죄 인정할 수 있을까? 네, 네. 또 이게 V자 표시만 가지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오늘 핵심입니다. 변호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전하 김종욱 교수님 그리고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무슨 고도의 법 지식이 아니라 정말 상식과 양식과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명재건 부장판사나 저희나 고민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V자가 이렇게 돼 있고 대법원장 대자 이제 메모가 돼 있어요. 자, 이게 결국은 결제 아니냐. 이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몰랐다고 얘기하느냐라는 주장. 수많은 서류 중에 교수님들이 그냥 저 학생들 출석부 체크하듯이 그냥 체크한 걸 가지고 지시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과도한 해석이다. 자, 이 충돌.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뭐 귀신이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본인이 V자라고 썼을 때에는 저는 제가 상식적으로 수첩을 쓴다면 예. V자라고 쓰는 건 아주 특이한 거죠. 중요한 사항들에서 체크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그냥 적기만 하는 거죠.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판단할 때 중요하게 지시한 상황이거나 예. 아니면 자기가 헷갈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들 표시를 하겠죠. 근데 하필이면 거기다 V라고 대자 이런 게 체크가 돼 있다? 네. 전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없고 그 수첩에서 적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그걸 누가 이해할까? 근데 전 가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법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률적 판단과 상식적 판단이 다를 때가 상당히 많아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공방을 잘해서 잘 피해가면 사업적 죄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다양한 걸 보게 되면 예, 분명히 저건 누가 봐도 사법적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 같은데 법리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네. 법리 논쟁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난 잘 모른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네가 대라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가게 되면 나중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끔씩 뭐지? 이 법률적 판단과 예를 들면 국민적 상식적 판단과 왜 다르지? 예, 이런 고민, 예. 좀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 부분이 결국은 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신하는 상식적인 고민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서 제가 한 바퀴만 좀 더 다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일반 회사나 학교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지시를 했을 때 그게 메모가 돼 있고 결제 서류에 내 도장이 찍혀 있거나 사인이 돼 있으면 이건 명백한 책임을 지고 이건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는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두 분 변호사님 의견 좀 구해보죠. 먼저 서 변호사님 먼저.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예. 오로지 V자 표시만 있었다. 그러면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애매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상고법원의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추진했던 최윗선이었고요. 네. 그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서 2015년 8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재판 거래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또 한 가지는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김용덕 전 주심 대법관에게 직접 지시한 부분 그리고 뭐 김현장 변호사를 또 만나고 이런 것처럼 본인이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하거나 법관을 사찰하고 하는 거에 단순히 연루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 지휘자로서 지시한 정황들이 있는 것이죠. 최고 정점에 있는 지휘관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법원 행정처의 조직 체계표입니다. 예, 조직 예. 체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하면은 뭔가 판사들이 독립해서 재판하는 것 같으니까 네. 어떤 상명하복의 국정원 조직 같은 일사불란 조직은 아닐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법원 조직 중에 법원 행정처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조직입니다. 맨 위에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있고요. 예. 그 밑에 행정처를 총괄하는 행정처장 대법관급이 있고 그 밑에 임종원 차장 있고 예. 그 밑에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이 있고 그 밑에 총괄심의관, 심의관 뭐 이런 예, 형태로 이 계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형 수직 계열화가 돼 수직적, 있군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원 행정처 조직만큼은 법원 내에서 다른 일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말고 상명하복이었다. 요거는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지는 국정원이나 예, 검찰이나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일반인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아, 법원이 의외로 법원 행정처 조직은 굉장히 상명하복적 조직이었었다라는 서기호 변호사님의 말씀 좋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이게 그 MBC 옛날에 김재철 사장 있잖아요. 예. 변호를 맡아서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예. 그때도 이게 문건의 표시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제 서류. 예. 결제 서류의 이게 쟁점이 서명. 됐는데요. 예. 제 주장은 뭐냐면 MBC 사장만 돼도요. 예. 하루에 그 결제 서류가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네. 근데 대법원장은요. 하루에 수백 건씩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법의 표시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적극적으로 먼저 지시를 해서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주니까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른바 결제 표시 예. 아닙니까? 근데 실제 수백 건 중에 제대로 꼼꼼하게 검토도 못하고 예. 언론이 그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게 법의 표시하는 것도 많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법의 표시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법원장이 먼저 불이익을 주라. 예, 예. 이게 지시한 게 되는가 증거가. 그러면 이게 지금 서 변호사님의 의견이 아니라 판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판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예. 이제 MBC 사장 사건에서는 하루에 결제 수십 개 중에 결제를 한 그냥 표시만으로는 그냥 대충 봤다는 표시를 법의자를 빨리빨리 아하. 하는데 이걸 가지고 먼저 이게 주도적으로 인사조치를 불이익을 주라고 사장이 지시한 증거가 되는가 이렇게 제가 다투어서 결국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기각이 됐죠.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도 결제 똑같습니다. 서류에 V자 표시한 거를 구체적 지시로 보지 않았죠, 법원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하루 한두 건 중요한 것도 좋아요, 아니고 좋아요, 수백 좋습니다. 건을 하는데 예, 예. 이것만 가지고 볼 수 있냐는 거고요. 좋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도 V자 하나만 있으면 애매할 수 그다음 있다고 제가 수첩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예. 수첩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 사장님이 앵커님한테 뭐 지시를 한다. 예. 그럼 이게 받아 적는 사람하고 지시한 사람 의사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어느 부분 강조한 것만 좀 많이 적을 수도 있고 예. 어느 부분 누락될 수도 있고 과연 이게 수첩 기재 가지고 전체를 정모를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예. 다 받아 적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수첩이 제가 녹취록은 아니단 말이에요. 녹음을 해가지고 예. 다 그대로 적었으면 이게 증거 능력이 있죠. 근데 일부를 빠뜨릴 수도 있고 중요한 것만 적다 보면 전체 뜻이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두 개만 가지고 단정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문제. 자, 좋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요 논리가 만약입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겠죠. 그렇죠.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논리로 기각이 될 거다라는 그 논거를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 그럴 듯하기는 해요. 이게 뭐 저 동의 여부를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법부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 옛날에 이제 2003년 4년에 청와대 근무했을 때 예. 대통령을 청와대 VIP라고 이렇게 그 지칭을 합니다. VIP라고 쓰죠. 그럼 예. 대통령 말씀이면 수첩이 V라고 적어요. 예. 왜냐 그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핵심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수첩을 보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아, 이 많은 토론을 했지만 제가 자주 뵌 건 아니지만 예. 많은 토론을 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V라는 표시를 통해서 아, 이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까 이 지시사항 갖다가 이행을 하는 아, 중요한 요거는 원고를 별표 사용하는 쫙 거죠. 밑줄 쫙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아, 당연한 거죠. 그건 뭐 그 조직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대법원장께서 됐잖아 이렇게 쓰는 표현에 대해서 이걸 달리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한 증거는 아닐지 몰라도 예. 상식적이고 확증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향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상식적으로 네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충돌되는 법 논리를 가지고 지금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몇 시간 걸릴 거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 판사가 고민하는데 또 한 10대 시간 또 걸릴 겁니다. 내일 아마 새벽쯤은 돼야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죠. 먼저 도착한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박병대는 재청구하고 고용환은 왜 뺐죠? 서 변호사님. 네. 이거 설명 가능하십니까? 네. 고영환 대법관은 박병대 대법관과 두 사람이 비교해 보면 예. 그 혐의 내용이나 이런 게 좀 훨씬 좀
약합니다. 그러면 예를- 영장이 기각될 때 사유도 두 분이 달랐나요? 사유는 이제 어차피 똑같이 비슷하게 나가니까 예. 사유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적용된 범죄 혐의 사실이 아하. 박병대 대법관은 30개 정도였다고 치면 고영한 대법관은 18개 정도였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의 그 중대성 자체가 다르군요. 네네. 아하,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말씀하세요. 거기에 좀 더 추가하면요. 일단 이제 그 혐의 개수도 다르고요. 네. 근무가 박병대는 이제 2014년 2월부터 16년 2월까지 2년간 네. 했고요. 고영하는 이제 이어서 2016년 2월부터 예. 17년 5월까지. 따라서 이제 그 근무 기간도 짧으면서 혐의도 적고 또 이제 일본 강제징용이라든지 중대 혐의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네. 그게 첫째 이유고요. 금방 설명하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요.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박병대 대법관은 전부 다 이게 모른다. 예. 전부 부인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영한 대법관은 일부 일부 시인을 사실관계를 했어요. 인정했잖아요.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예. 부산 뭐 판사 비위 대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게 두 번째 아주 다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다른 게 추가 혐의.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고영한 대법관 추가 혐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박병대 대법관은 또 이제 그 지인 사건 무단 이게 열람해보고 이게 범죄가 추가됐거든요. 이런 세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영장이 재청구 차이 난 겁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파란색 4개는 기히 지금 적용되는 혐의고요. 빨간색으로 된 게 지금 추가돼서 추가 공소장이 돼 있는데 김 교수님, 어찌 보면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하나 더 추가했다라는 느낌도 받는데 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뭐 지인의 형사 사건을 무단으로 열람을 해서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가 추가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몰래 뭐 전달해줬다는 거겠죠. 뭐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해놓고 또 이런 동일 사안에 대해서 박 전 대법관이 이 행위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유죄 선고를 해놓고 소위 유죄 선고가 될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하. 전 그렇다면 예를 들면 4가지 범행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지만 예, 예. 거기 플러스 이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제가 볼 땐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유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은 거기에서 추가적인 고소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추가 부분 설명을 좀 하나 더 드리면 네. 이제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2014년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네.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니까 김동진 판사가 지로기마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당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 법원 행정처에서 네. 인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김동진 판사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가지고 무리를 야기한 법관이다. 어이쿠. 예. 예. 그렇게 해서 인사자료를 작성한 게 있고, 아하. 그다음에 송승영 판사를 비롯해서 여러 판사들을 좀 상고법원 반대나 이런 그 행정처의 입장과 반대되는 글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서 뭐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내버린다든지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거. 그래서 이거를 흔히 말하는 법관 블랙리스트라고도 표현하고 예.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예.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 두 가지 추가가 됐군요. 추가된 법 조문을 좀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법이 좀 길어요. 2017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예.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예. 예를 들어 이제 모든 걸 인터넷으로 진행 경과라든지 뭐 네. 접수하는 걸 다 하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건을 무단 열람하면 재판 진행 안 하니까. 예. 근데 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 고등학교 후배 예. 건설업자인데 탈세 박병대 사건이 전 있었거든. 대법관. 예. 박병대 그렇죠, 전 박병대. 대법관. 예. 근데 이거 탈세 있잖아요. 예. 28억인가 탈세. 네. 이제 무죄가 됐지만 그 사건을 이게 무단 열람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벌금 한 200만 원 정도 네. 돈이 됐지만 네. 벌금 몇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큰 변수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청자 이번에 추가된 부분 중에 무단 열람 부분은 사실 좀 작은 예,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 여기 자막에 빠졌던 건데 법관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인사당 불이익을 준 예, 부분 인사 이 부분이 부분이 가장 더 큰 거다. 핵심이고 예. 이게 왜 박병대 대법관에게 집중됐냐면 예.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사이에
그 법관 블랙리스트가 집중됐었습니다. 예, 예. 상고법원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일부 법관 인사상 불이익 준 혐의 이 부분이 좀 추가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이제 별건으로 해서 이제 좀 이 속된 표현으로 탈탈탈 털어가지고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서 지금 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 그러죠. 이 법원의 그 전산망 이거 이름이 좀 어렵기는 한데 여기 들어가면은 그 형사 사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쭉 나와 있는데 내부 전산망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요게 판사가 보기만 해야 되는데 저희 기자들만 보는 전산망에 들어가서 취재 경로하고 뭐 그 방송 계획이 잡힌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보기만 해야 되는데 이걸 바깥으로 내가면 분명히 유출이죠. 근데 이게 좀 나갔다는 거죠. 예, 그 혐의를 좀 추가됐다는 거. 열람해도 안 됩니다. 열람만 해도 해도 안 그게 이제 됩니다. 기록에 남는 건데 예. 열람을 했다라는 거고. 아, 참.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돼요? 그 박병대 전 대법관이 그만뒀던 임종헌 전 차장한테 뭐 취업 알선했던 것도 뭐 좀 문제를 삼는다는데 검찰이. 이 대목은 어떻게? 그 부분은 좀 이게 도의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범죄 자체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임종원 전 차장 어떻게 같은 보면은- 경우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한 것도 아니고 소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회사에 고문으로 저 연결을 해줬다? 이게 범법입니까?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범죄는 아니고. 다만 이 박병대 대법관이 왜 그렇게 취업 발선까지 해줬겠냐. 고문으로 취업시켜주고 고문료를 받게 해주고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뒤를 봐주면서 입을 다물어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니까 약간의 일종의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증거 인멸 내지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위법이나 불법은 아닌데 하필 그 회사가 박병대 전 대법관한테 형사사건 민원을 넣었던 그 고교 후배 회사니까 저 열람했던. 열람했던 예. 제가 보기에 저런 과정이 있죠. 예. 저게 정말 이게 없어져야 될 검찰의 적폐 중에 적폐예요. 저건 일종의 아무 게 범죄도 안 되는 거예요. 역전관예우. 정관에 가서 사무실 좀 쓰면서 이게 고문료가 2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자문하다 보면 저희도 이게 고문하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데 많거든요. 예. 이건 이게 아무 범죄도 안 되는 걸 물론 이제 다툼이 있지만 언론에 살짝 흘린 게 아닌가 이런 게 의심을 사고 오늘 이게 모 신문에 기사까지 났는데요. 예. 저는 이제 검찰이요 이런 이제 그 피해 사실을 망신 주기용으로 살짝 언론에 흘리면 그럼 이게 오히려 비난 여론이 커지면 이걸 또 수사 동력으로 삼아요.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 수사 보면 네, 네. 이런 이제 아무 범죄 기소도 안 할 거 관련 없는 예. 걸 자꾸 이게 저는 거론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검찰이 영장이 기각되니까 뭐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사실 정말 이렇게 좀 냉정하게 보면은 뭔가 검찰의 이런 이제 추가 기소나 이런 부분 요런 대목들은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비판의 여지도 좀 근데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역으로 따지면 법관의 품격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관을 그만두신 다음이지만 공짜로 사무실 쓰시고 예. 예를 들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돈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또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하니까 모방송국에서 막 도망다니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를 들면 법관으로서의 품격을 보이셨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진정성, 진실성들이 담보가 되는데 뭐 검찰이 그렇게 예를 들면 자기의 검사의 판단한 내용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흘리는 것도 문제지만 예. 또 적어도 우리 사법적 판단의 최종적 결론을 내린 사법부에 계신 법관분들의 품격들을 스스로 지켜오셨다면 네, 저는 네. 이런 사태까지 네. 왔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재청구가 네. 기존의 박병대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재청구는 당연히 정당한 거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관 인사 불이익 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재청구는 굉장히 그 정당성이 있다. 정당성이 라고 있다. 그다음에 임종원과 관계에서 그 뭐 무단 열람 이런 부분들은 예. 그 자체가 뭐 심각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부분은 공범 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 다른 그렇습니다. 야하. 본인 스스로가 단순히 박병대 대법관 입장에서 임종원 차장의 범죄를 어떤 은폐하거나 도와주려는 이런 것들이 왜 하겠냐. 네, 네. 본인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논거와 이러한 수사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과 그 위에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겠다라는 의지는 보시다시피 매우 강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다.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형사법상 죄는 안 된다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변. 영장 전담 판사 명재건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나절 정도는 좀 최소한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국회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사건과 바로 직결돼 있는 서영교 국회의원의 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문제. 야, 이거 심상치 않은 문제인데 이 본질이 뭡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저는 이 보시는 본질을요. 예. 한마디로 이게 그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총체적 국기문란. 예, 뭐냐면 이게 입법부 국회, 예, 그다음에 청탁을 들어준 사법부 판사, 그다음에 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죠 서영교. 예, 검찰도 이게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저는 법원, 검찰, 국회 총체적 국기문란인데요. 예.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재판 거래가 작년에 대법원에서요. 예. 사상 초유의 사건이 3건이 생겼어요. 뭐냐면 뭐였죠? 대법원장한테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에요. 아, 그렇죠. 사상 초유죠. 예, 예, 그다음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노조가 대법정을 증거해 버렸어요. 예, 맞아요. 이게 처음이죠. 초유죠. 예. 그다음에 80대 노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대법원에서 맞아요.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덮습니까? 저는 이제 서영교 의원 또 청탁이 이분은 성공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군현이나 노철래는 청탁이 불발로 됐죠. 네. 그런데 이 서영교는요. 예를 들어 이제 강제추행 미수를 공연엄난 미수로 바꿔달라. 제명은 안 받겠지만 네. 그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집행유예 정도는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보좌관이 보고할 때는 실형도 예상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벌금 500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그냥 덧붙으면 누가 과연 사법부에 승부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여야 막론하고 네. 이 부분에 이게 침묵의 카르텔로 가고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도 반성해서 이 부분에 이게 철저하게 다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검찰이 서영교 의원을 이 재판 청탁한 것이 공소장에 명기가 돼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았다. 이거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엔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러 안 한 건 아니다. 지금 워낙에 이 박병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여기에 수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 수사 여력이 없어서 나중에 이 부분 정리가 된 다음에 하려고 남겨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요, 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이 굉장히 특히 부각된 이유가 예.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하면서 파견 판사가 이메일로 다 기재해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예. 이메일이란 그 물증이 확보가 되고 나왔어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요즘 표현대로 그게 빼박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서 청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메일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도 어떻게 뺄래도 뺄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이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나 이군현 의원 예. 그리고 홍익표 의원은 종전에 기존 공소장에 들어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청탁의 내용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 보니까 물증이 없습니다. 요 대목에서 이거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거 좀 명확하게 좀 하고 가시죠. 서영구 의원은 별개로 저 노철래, 이군현 의원들 이제 배지 떨어질까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잘 봐달라고 임종원 차장한테 민원하고 청탁했던 분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까? 공소장에? 그게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특정이 안 돼. 안 이름은 되어 이름은 물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을 닫아버리니까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거고 물증이 없다 보니까 청탁을 한 사람이나 청탁을 받은 사람이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도 누가 청탁했는지는 밝혀내기가 예. 좀 어려운 거죠. 그럼 그 역시도 검찰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밝혀내서 그랬겠어요? 여력이 없어서 못 밝혀낸 거다.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예. 의원이든 이 자유한국당 이 구원 청탁이든 검찰이 그 전선을 더 이상 넓히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재판 청탁이라는 거는 뇌물하고 비슷하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입을 닫아버리면 이게 수사를 그래요? 못합니다. 예. 청탁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못하는데 다만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그럼 수사가 됐냐면은 법원 행정처의 문건에 예. 뭐 노철래 의원에 대한 뭐 재판에 대한 무슨 뭐 보고 검토 보고 이런 문건들이 나오니까 네. 이게 뭐냐 이렇게 해도 보니까 행정처에서 예. 조직적으로
그분들의 사건에 개입했구나. 네. 네. 그러면 뭔가 누군가 청탁했다는 이야기인데 예. 누가 청탁했느냐라는 부분은 근데 수사를 임종원이 입을 닫아버리니까 그 밝혀낼 수가 없는 거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나와버렸으니까 그거는 증거가 있으니까 확인이 된 거고. 자, 그런데 이군현 노철래 의원에 대한 그 좀 잘 봐달라는 부탁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 의원이 부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했을 거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또 내용이 양형 거래 문제인데 그걸 뭐 민주당에서 도와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 그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예. 확인은 안 되지만 뭐 그건 확인이 안 될 수밖에 없겠군요.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상식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쪽과 관련된 분에 의해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그래서 네. 저 이름 안 나왔지만 밝히려면 밝힐 수 있으니까 밝혀라 이름. 네. 동의하세요? 그 주장에? 제가 볼 때는 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기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왜냐하면 제기할 입장은 모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쟁화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입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은 이미 불거졌고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발생한 문제니까요. 예를 들어 서영교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사실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이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팩트에 강한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이게 자, 사실관계 그러니까 정리 좀 해주세요. 28조 공수장을요. 예. 저게 다 읽어봤는데 예. 당명이나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요. 예. 성도 안 놉니다. 예를 들어 이게 서공공도 아니에요. 그냥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전혀 예측 못하게. 공소장에는 예. 그럼 거기 공소장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노철래, 아느냐? 이군현 이름 석자가 없어요? 당연히 안 나오고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추론하느냐? 중랑갑. 아이, 이게 그럼 노철래는 뭐, 경기도 예. 광주.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예,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사건은 아는데 그럼 이름 밝힌 거나 마찬가지네.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꼭 자유한국당이라고 단장이 어려운 게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노철래도 법사위원을 했어요. 예. 그럼 이게 국회의원들은 제 식구 국회의원들 감싸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청탁할 때 가장 이게 판사하고 가까운 국회의원. 예. 저 사람이 설령 다른 당이라도 판사하고 이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부탁하면 노철래는요. 혐의가 뭐냐면 정치자금법을 한 1억 얼마 받았는데 1심에 부인해가 1년 6개월 구속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구속만 면하게 자백하니 사정 변화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동료 의원이 들어볼 때 야, 자백까지 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부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꼭 같은 당이라 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원직은 지평균도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인간적인 동업자나 제 식구 감싸기로 부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게 말이 되는 부분에서 것도 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단정하기는 하고. 어렵지만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추정은 가능하다. 저는 예. 확실하다고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네, 왜냐하면 논거는요. 예. 저는 4년간 국회의원을 해본 경험에 비춰볼 때 예. 그것도 법사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예. 법사위에 있어 보니까 그 의원들이 300명 국회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판검사 출신들을 알 수 없잖아요.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사위 위원들은 4년간 대부분 소속돼 있으면서 네. 2년간 근무한 소속된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이 행정처 관계자, 그다음에 검찰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회의실에서도 항상 만나고 그리고 국회 파견돼 있는 파견 판사도 있고 파견 검사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통한 청탁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목격은 안 했지만은 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다 남의 당 민원은 안 해줘요? 그렇습니다. 자기 당 의원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가능하다. 굳이 남의 당 의원까지 찾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동료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쓰지만은 그것은 어떤 세비를 인상하거나 예. 이런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 있을 때는 우리 동료 국회의원 이런 형태가 되지만 이 의원직이 날아가냐 마냐는 남의 당 문제죠, 사실.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라도 남 좋은 일은 안 시킨다. 제가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앵커님이 또 죄송한데 앵커님이 검찰에 사건이 있다. 네, 네. 그럼 이게 검찰 출입하는 SBS 기자도 있지만 네. 다른 신문 기자도 있죠. 예. 그럼 이게 그 검사하고 누가 제일 통하느냐 말이 이런 기자를 찾아서 그 기자한테 부탁하겠죠. 꼭 SBS 기자만 청탁합니까? 저는 그런 청탁 안 아니, 해봐서 그러니까 예를 모르겠는데 들자면 제 말 이게 노철래도 네, 법사위원이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청탁이 통할 예. 사람. 청탁이 통할 만한 사람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근데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기자들과 국회의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예, 예. 국회의원들은 4년마다 총선에서 이게 갈리고 또
상대방 당 의원이 한 명이 의원직이 날아가느냐 마느냐는 그렇죠. 굉장히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알겠어요. 때문에 이것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다 공소장 읽어봐서 아는데라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내가 국회의원 해봐서 아는데 서기호 변호사님 말씀 다 뭐 그럴 듯해요. 마지막으로 자, 시간 1분 남았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이 문제는 우리가 상식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법논리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식을 법논리가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과 법이 다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예를 들면 삼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예.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민심, 감정,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여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어도 이 나라가 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거는 건데 지금 계속 그런 공정성이 깨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권력을 준 자들에 대한 엄청난 예를 들면 지금 염증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겠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밝혀서 적어도 국민이 상식을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권력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될까요? 영장이 기각될까요? 한 10시간 좀 뒤에는 결론이 나오겠지만 보는 입장도 찹찹하고 국민 여러분들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매우 시끄럽고 국론은 또 분연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까지 불똥이 번진 재판 거래 사법농단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님, 김종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는 손혜원 의원 때문에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목포 내려갑니다. 기자회견 한답니다. 뭐든지 묻는 대로 답하겠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제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묘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다시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당정청이 모인 자리, 이낙연 총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작심한 듯 목포를 언급했습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투기는 막되 도시 재생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뒤 특유의 완곡한 표현으로 여건 대응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더 겸허해져야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후 이 총리는 오후에 목포를 방문해서도 이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자 이 총리 측은 원칙적 대응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회의에서 앞뒤로 발언했던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소니언 문제에 아예 침묵했던 것과 명확하게 대비됐다는 점에서 작심하고 한 쓴소리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손혜원 의원은 오늘 오후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에 직접 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손 의원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반전에 B카드가 있으니 물러서라고 경고했지만 오늘 회견에선 이 B카드 발표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정확한 핵심과 본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손혜원 의원이 말하는 반전의 B카드, 뭐 오늘 발표하든 내일 발표하든 그 중요치 않고 네. 뭘까요, 반전의 B카드가? 그걸 이제 그 SNS에 게시를 하고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제 그 입장 얘기 뭐 저 여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예. 이제 얘기 이후에 바로 SNS에 이제 예. 한 발 물러나 계시라. 나 예. 반전의 B카드가 있다. 행간의 뜻을 좀 거칠게 표현하면 당신 조심해. 나 갖고 있어. 나 뭐 하나 갖고 있어. 네, 뭐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대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게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반전의 B카드라고 하려면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기에 뭐 어디 땅을 갖고 있든지, 뭐 어디 문화재 지정된 곳에 지구에 뭘 그 부동산 소위 투기 의혹을 받을 만한 게 있든지 그래야지 그게 맞대응할 수 있는 뭐 반전의 B카드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박지원 의원도 또 그 싸움을 걸었잖아요. 예. 뭐 그 공개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니면 같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에게
뭐 더 씌워진 약간 그런 의혹이 있는 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결탁이 돼 있는 듯이 그럼 그런 데 대한 증거가 있다든가 그래야지 그게 B카드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반전의 B카드는 없는 것 같다. 그냥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는 투기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 같다는 말씀. 예.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뭐 세부적인 뭐 돌아가고 뭐 반박 나오고 재반박 나오고 하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네. 저희는 좀 큰 틀에서 좀 이 문제를 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구도심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재생할 거냐에 대한 이런 도시 개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른바 이익 충돌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좀 있을 텐데 이게 막 혼재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손혜원 의원 지지자들은 다른 거는 다 빼고 그냥 오히려 투기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뭐 목숨 걸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고 예, 지지하시는 분들은 구도심 재생, 문화 보존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고.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충돌의 경우에는 이 목포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전 7기에 대한 공예품을 그렇죠. 구입해라,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 해라, 뭐 이런 그런 거 또 그 학예사,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전 7기 장인 그 손혜원 의원하고 뭐 막역하게 잘 알고 있는 분의 딸에 대해서의 취업 청탁. 네, 근데 그거는 청탁이 아니고 뭐 추천, 뭐 이런 것도 이거는 뭐 이익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청탁이냐 추천이냐 또 그 문제긴 한데 이 충돌 부분은 본인이 이 문화재 그 보존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등록문화재 근대 가옥문화지구로 지정을 하게 하면서 뒤로는 집을 샀단 말이죠. 부동산들을. 이게 이익 충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또 아니면은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거기다가 나전 7기 박물관을 내가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익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 지구를 붐업을 시켜준 거다. 주변 사람들한테 독려를 해서. 근데 그거는 오로지 좋은 뜻으로 또 진심일 때만 가능한 건데 그거는 그렇게 선의로만 해석해 주는 거는 내가 이전에 손혜원 의원을 이전부터 봐왔는데 그런 분이다라는 근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당에서도 보면.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은 이익 충돌, 이른바 국회의원, 공직자의 윤리적 잣대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고 지금 비난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나전 7기 공예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다시 좀 복기를 좀 해보면 문화재, 문화, 이런 그 도심 재생, 구도심 활성 이런 의도와 이런 목표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투기 오해도 오케이, 이익 충돌도 오케이. 뭐 이 논리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여당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법적 논리적 일관성은 갖고 있는 겁니까?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쭉 들어보시면 손혜원 의원은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보다는 이거는 내 이익이 아니라 나전 7기 공예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그 뜻이 더 강한 거고, 그 뜻밖에 없는 거고. 목포 구도심 재생하고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근대 가옥을 보존하는 그 뜻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만 있는 거지 내 사익은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기를 그러면은 조은현 의원, 뭐 이분은 바둑계 대표로 비례를 받으신 거죠. 조은현 의원이 그러면 바둑계를 위해서 일한 거 그건 이익 충돌이 아니냐. 뭐 어느 이동섭 의원이신가요? 그러나 바둑계를 위해서 막 입법 활동하시고 노력하신 조은현 의원이 어디 거기다가 기원을 사시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기원에서 갖고 있는 바둑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바둑판 오래된 거를 구매해라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분야에 대한 뭐 어떤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실제 세금이 들어가게 하고
구매하게 하고 이거는 다른 거란 그건 거죠. 다른 거다. 예. 예. 근데 이거를 막 혼재를 시켜서 좀 일종의 좀 궤변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논리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어떤 분들에게 그게 또 먹히고 있나 봅니다. 그러게요. 손혜원 의원이 그래서 이제 목포 지역구에 있는 박지원 의원하고 좀 싸우고 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하고도 싸우고 있고 뭐 지금 뭐 언론하고도 지금 전부 다 적이 돼서 좀 싸우고 있고 온 사방에 지금 이게 싸움을 하겠다면서 오늘 기자회견 자체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목포 근데 이제 내려가서. 이거를 기자회견보다 뭐 간담회라고 지금 제가 SNS에 올려져 있어요. 예. 간담회 형식이다. 그리고 그거를 그 특정 SNS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실시간 질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전에 이제 그 일요일 날에 했던 기자회견 그 내용에서 저는 크게 바뀔 게 없을 것 크게 같습니다. 바뀔 게 없다. 이게 예.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사람 앞에서 논리로 깰 수가 없어요. 그 억지 자체를 논리로 어떻게 깨요? 뭐 예컨대 혼수는 우리 집안의 뭐 자존심이 걸린 거다. 예. 요 정도 혼수밖에 안 해왔으면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혼수와 이 뭐 집안에 대한 배려와 이런 건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손혜원 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언론의 보도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좀 규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가짜라는 게 투기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 20매체씩 산 거는 그거는 뭐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 그 팩트는 뭐 가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를 투기 의혹이라고 한 거, 그 부분을 예.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내가 하는 것 투기의 같아요. 의도가 없었는데 이거를 투기로 몰고 가는 거는 가짜 뉴스다. 이 주장이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 주장을 오늘 이제 또 오후에 또 한다는 얘기인데, 그 뭐 그렇다 치고 네. 국립중앙박물에다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이 의혹 자체는 또 결이 다른 또 다른 지금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사 문제가 있어요. 인사 문제가 있고, 예, 또 그건 하나는 이제 그 또 하나는 근대 나전칠기 공예라든가 이런 예. 거를 구입해라라고 한 거. 예. 이거는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 아하. 상임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이른바 저 A 씨, 실명을 네.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A 씨를 손혜원 의원이 추천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추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저게 청탁이지. 저분이 A 씨가 네. 직업이 없던 게 아니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네. 학예사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 A 씨의 아버님이 나전칠기 장인이시라는 거고 손혜원 의원하고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 A 씨가 고려 시대의 어떤 나전칠기 공예품을 예. 보존 처리하는 데서 실수를 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실수가 돼서 네. 그 직무에서 배제됐군요. 배제가 되고 행정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직무를 배제할 때 전문위원들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거는 이 기술 갖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배제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 A 씨를 국립민속박물관이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인사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대면 아예 그 자리에서 거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무산됐습니까? 무산됐습니다. 아하, 그거는. 성사는 안 됐군요. 예. 근데 또 몇 달 후에 다시 또 상임위 자리에서 그 얘기를 또 하는 또 거예요. 해요. 도쿄 예대를 나왔고 막 예.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의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 예. 행정 업무를 보고 있다. 막 손혜원 의원이 뭔가 이렇게 꽂히시면은 계속 그거를 좀 포기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기는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자 인사 청탁이냐 부탁이냐 뭐 추천이냐 뭐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예.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인사 청탁이라고 압력으로 그 이제 프레임을 짜고 나를 공격한다. 이 주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임위 그 국회의원이 그것도 예. 여당 간사고 그리고 이분이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예. 영부인하고 숙명여고, 숙명중학교부터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아니 알려진 게 아니라 절친 맞아요. 예. 그거는 뭐 본인도 얘기했고 저 김정수 여사도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그런데 거예요. 그런 거는 그 후광 효과만으로도 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그게 우리 문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기는 그럼 하지만 중앙박물관 입장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그런 후광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추천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추천하는 그 인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게 결과적으로 교류 인사가 됐더라면 저기 압력이 일 커질 뻔했죠. 압력이 되는 예. 거고 실패하면은 그거는 저기 부탁이나 추천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위 그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중앙박물관장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찜찜하죠. 그거 거절하고 나면. 요거 아직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안 되고 양측의 주장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역시 또 해석이 지금 좀 달리고 있어요. 본인에 대한 민원은 뭡니까? 보훈처장을 직접 불러서 얘기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손혜원 의원의 아버님이 예. 그 독립유공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로서 될 만한 어떤 조건들은 갖춘 것 등급들이 같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애국 훈장을 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 정도는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옥살이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이제 뭐 항일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계속 신청을 했는데 이제 떨어졌죠. 예, 6번을 떨어졌어요. 예, 2007년까지 안 됐는데 이제 그 2018년에 초에 예. 2월달에 피우진 보훈처장이 저런 독립유공자들 결정권자잖아요. 결정권을 갖고 예. 있는 보훈처장을 부른 거예요. 의원실로. 예, 불러서 아버님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그 인정해주는 기준을 인정해주는 게 확대되고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시라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요거 역시 송사됐습니까? 무산됐습니까? 기준이 확대됐어요. 기준이 확대됐어요. 그리고 훈장을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어머님이 직접 가셔서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요 대목부터는 이제 여야 간에 또 이제 말이 달라지겠어요. 해석이. 그런데 이제 손혜원 의원은 이제 SNS에 당시에 SNS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이게 혹시 내가 오해받을까봐, 뭐 청와대와의 이런 예. 것도 오해받을까봐 내가 나서지 않고 오빠가 신청을 했다라는 취지로 올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SNS에. 네. 그러면은 그 뒤에 피우진 보훈처장 불렀고 이런 건 다 지금 뺀 거잖아요. 빼고요. 나는 예. 관여한 바 없다라는 예, 거는 예. 그게 드러났을 때 분명히 떳떳이 묘하게도 맥락이 같네요. 목포가 너무 좋아서 목포액을 좀 뭔가를 샀으면 좋겠는데 내 이름으로는 안 사고 측근들 이름으로 사게 했다. 예, 예. 측근들한테 권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 뭐 이런 예. 또 근거도 예, 얘기를 이것도 내가 하죠. 직접 하면 오해받을까봐 오빠를 시켜서 했다. 근데 뭔가 오빠가 하여튼 전화로 부탁한 건 맞습니다. 예. 뭔가 하여튼 시청한 항상 거. 보면 이게 맥이 좀 같아서 예.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오늘 오후에 목포에서 기자들한테 모든 질문 받겠다. 그러니까 예.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하나 해보죠. 예. 체육계 미투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인권위가 뭐 조사 나섰다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인권에서 당연히 조사에 나서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문제는 이 대책들이 이전에 나왔던 원론적인 대책에서 또 크게 하나만한 대책들이에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체육계 내에서의 벌어지는 일을 보면 지금 심석희 그 선수에 대해서 황제 훈련을 받았다. 조재범 코치가 뭐 락커에서 성폭행이 있었다. 이거 있을 수 이게 말이 예. 되느냐. 뭐 이런 심석희 선수에 대한 2차 가해가 지금 그 가해성 글이 SNS에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좀 공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석희 때린 거는 잘 되라고 한 일이다. 심석희가 황제 훈련 받은 건 사실 아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에 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체육계가 이런 그 인식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그 부모나 선수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또 예. 대립이 돼요. 피해 본 파벌 사람 따로, 파벌 문제. 피해 본 예. 사람 따로. 그래서 그 코치나 감독이 경질됐을 때 그 사람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쟤 때문에 내 맞아요. 자식이 훈련을 예. 못 받는다가 되고 이런 이제 그 좀 복잡한 예.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체육계에서. 이게 뭐 드라마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예. 체육계의 부모님들, 학부모 그리고 정부 당국 이게 그냥 이대로 가면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은 하나요. 어떤 경우에도 그 폭력은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피해는 더더군다나 더 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선수단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그 가해자를 퇴출을 시키면서 그 선수단에 대한 보호가 또 같이 병행이 되면 어떠나. 예, 예. 그래서 그 코치 실력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그래도 없애면 좀 낮추면은 그래도 이 안에서 선수들끼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가해하는 것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권위만 나서지 말고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나서고 총리실이 이거를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거를 해결을 대안책을 내놓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을까요? 결국 가면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 한마디도 좀 해주시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모든 걸 다 대통령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체육계 미투 이대로 놔두면 체육계가 이렇게 자정 기능이 없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기 때문에 같이 좀 분노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복귀해보면 비극의 시작은 상고법원이었습니다. 연간 수만 건 대법원 판결의 95% 이상이 파기환송, 결과적으로 헛수고 판결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사단은 대법원을 대법원답게 이 구호를 위해 상고법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청와대, 국회의 협조가 절실했고 청와대가 원하는 재판 결론 내주고 국회의원 재판 청탁 허용했습니다. 법원이 정치 영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사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였다. 의도는 선하니 절차는 무시하자. 스스로 합리화의 함정도 빠졌습니다. 본질과 핵심이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었고 집단 이기주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법농단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이에 편승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과 정확한 거래 내역입니다. 어찌 보면 사법농단 못지않게 더 큰 문제인데 어째 국회는 가급적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당시 새누리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이름 모를 의원, 재판 청탁 진상 전모 반드시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